하진아! 서하진! 국정원 건물을 나와 걸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위에 서 있는 사람,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따라갈게요. 죽이지만 마시라요. 창문 위에 서 있던 사람은 북한 특수부대 중좌,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탈북한 뒤 아버지는 보위부에 끌려가 물고문까지 당하며 짐승처럼 맞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무너지고 친척들은 대학도 못 가게 됐습니다. 풍비박산난 가문을 복구하기 위해 아버지는 딸을 잡으러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함경북도 회령시 성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간부 아파트 4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살 수 없는 간부 아파트에서요. 저희 아버지 서광철은 인민군 특수부대 중좌였습니다. 북한에서 특수부대라 하면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장군님의 칼이에요. 장군님이 가리키면 그쪽을 베는 사람들.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축에 들었습니다. 배급도 제때 나왔고 명절이면 고기도 들어왔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울 때 저희 집 밥상에는 흰쌀밥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김순옥은 항일빨치산 후손 집안 출신이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김일성 주석과 직접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양쪽 다 이른바 핵심 계층이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핵심 계층이면 뭐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재벌 집안 같은 겁니다. 뭘 해도 앞길이 열려 있고 뭘 먹어도 남들보다 나은 게 들어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황금 세 장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새벽 4시에 아버지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진아, 일어나라. 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다. 잠이 덜 깬 채로 끌려간 곳은 아버지 부대 훈련장이었습니다. 영하 20도 코끝이 얼어붙는 새벽이었는데 훈련병들이 우통을 벗고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고 맨살 위로 땀이 얼어붙어서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한 훈련병이 쓰러졌어요. 털썩하고 눈밭 위에 엎어졌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열은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고 쓰러진 사람은 눈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아버지 옷자락을 잡았는데 아버지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의 대가다. 장군님께서 주신 것은 공짜가 아니야. 10살짜리한테 할 말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장군님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요. 살아도 장군님 품에서 살고 죽어도 장군님 품에서 죽는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딸이고 뭐고 장군님 앞에서는 다 부속품이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북한 학교에는 자아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를 고발하는 시간이에요. 옆에 앉은 친구가 내 잘못을 고발하고 나도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죄가 돼요. 왜 동무의 잘못을 감쌌습니까? 이러면서 벌을 받거든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가 자아비판 시간에 손을 들고 이러는 거예요. 서하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가 저를 고발한 거잖아요. 앞에 서서 반성문을 읽는데 그 친구 눈을 봤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발 안 하면 자기가 벌 받으니까.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고발하게 만드는 거죠.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 이게 이상한 건지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이상한 줄 모르는 것처럼 저도 이 세상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일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3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남편분이 어디선가 간부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정치범이라고요. 그 뒤로 그 아주머니가 밤마다 울었어요. 4층 저희 집까지 들릴 만큼. 벽이 얇으니까 소리가 고스란히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흐느끼는 소리였다가 나중에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듣지 마라 자거라 이러셨는데 이불을 뒤집었어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울음소리가 뚝 멈췄어요. 다음 날 아침 3층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신발도 없고 이불도 없고 사람이 산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물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동 3호에 살던 김 부장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통째로 사라졌어요. 저녁에 분명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대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살던 집이 하룻밤 만에 빈집이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면 안 되는 것처럼요. 저도 그렇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집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여러분, 그때 저는 16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었으면 3층 아주머니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눈을 감으면 김 부장네 빈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상인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주 작은 의문이었어요. 손톱만 한 균열. 그런데 그 작은 균열이 나중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20살에 알게 됐습니다. 교원대학 3학년 때였어요. 같은 과 동기 중에 은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슬쩍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귓속말로 이러는 거예요. 하진아, 너 남조선 텔레비 본 적 있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저도 알거든요. 남조선 영상물을 보다 걸리면 교화소행이에요. 운 나쁘면 공개 재판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런데 호기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날 밤 은준의 집에서 몰래 텔레비를 봤습니다. USB에 담긴 남조선 드라마였어요. 커튼을 3겹으로 치고 소리를 귀에 대야 들릴 만큼 줄이고 화면 밝기도 최소로 낮춰놓고요.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드라마 내용보다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화면 속 세상이 그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맘대로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싶은 대로 기르고 예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요.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에 음식이 수십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수십 가지요. 저희는 있는 거 먹는 건데 저 사람들은 골라 먹는 거예요. 밥을 남기기까지 하더라고요. 흰쌀밥을 남겨요. 저는 그 장면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쌀밥 한 공기면 목숨 걸고 장마당에서 사와야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그걸 남기다니. 그 뒤로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은주와 번갈아가며 USB를 구해서 일주일에 2~3번씩 몰래 봤어요. 드라마 속 서울이라는 도시는 밤에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우리 회령은 해가 지면 암흑이에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하얀 건 눈이고 까만 건 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밤에도 길이 빛나고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런 세상이 정말로 존재한단 말인가? 같은 하늘 아래에? 그러다가 장마당에서 다른 USB를 하나 더 구했는데 이번에는 드라마가 아니라 남조선 뉴스가 들어있었어요. 뉴스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3만 명 돌파. 저는 그 글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3만 명이요. 3만 명이나 이 나라를 떠났다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살아는 있는 거지. 그때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3만 명이 갔으면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길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저는 곧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학생들이 전부 운동장에 집합해 있고 보위부 군인들이 사방에 서 있었습니다. 공개 재판이었어요. 재판대 위에 누가 서 있었냐면 은주였습니다. 제 친구 은주요. 머리카락이 강제로 잘려 있었어요. 앞머리가 일자로 싹둑 잘리고 뒤통수는 바리깡으로 민 것처럼 들쑥날쑥했습니다. 교복이 너덜너덜한 게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웠던 건 은주의 눈이었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사람 눈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어요. 보위부 간부가 종이를 한 장 들이밀었고 은주가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거의 안 들렸어요. 저는 남조선 꼭두각시 문화에 오염됐습니다. 반성문이었어요. 억지로 쓰게 한 반성문. 은주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입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백 명이 운동장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다들 발끝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 떨리는지 아세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USB가 지금 제 기숙사 방 이불 밑에 있었거든요. 은주가 잡혔으면 다음은 저일 수 있다는 공포. 은주가 고문을 받으면서 제 이름을 댔을 수도 있다는 공포.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뻔했어요. 은주는 그날 트럭에 실려갔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몰라요. 교화소인지 관리소인지.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요. 같이 밤새 드라마를 보면서 저 남자 주인공 진짜 멋있다 이러고 웃던 애였는데요. 그 애가 트럭에 실려가는 뒷모습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동자만 올려서 봤습니다. 은주가 트럭 위에서 이쪽을 한번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쪽을 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USB는 그날 밤 장마당 뒷골목 화장실에 가서 부숴버렸습니다. 손으로 꺾어서 조각조각 내고 구멍에 버렸어요. 손이 베어서 피가 났는데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며칠 뒤에 교원대학 담당 교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복도에서 둘이 마주 서 있는데 교수가 제 눈을 뚫어지게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어요. 서아진,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게 끝이었어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경고였을까요? 걱정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교수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 은주와 제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때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포. 은주처럼 잡혀가면 끝이라는 공포. 또 하나는 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불빛. 밤에도 꺼지지 않는 그 빛. 쌀밥을 남길 수 있는 그 세상. 공포와 동경이 동시에 목을 조여오는데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숨을 쉬어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기 갈 수 있을까? 3만 명이 갔다는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상황이 곧 닥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은주가 끌려간 뒤로 저는 한동안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USB도 부셨고 드라마도 안 봤고 눈에 띄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무리 조용히 산다고 해서 세상이 조용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이 더 시끄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배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여러분, 배급이 끊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석 달, 넉 달째. 저희 같은 핵심 계층도 배급이 줄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예전에는 핵심 계층이면 그래도 먹는 건 걱정 없었는데 이제는 간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장마당에 나가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교원대학도 엉망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동기 하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책상에 엎어지는 게 아니라 의자째 옆으로 넘어갔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22살 대학생이 밥을 못 먹어서 수업 중에 기절한 거예요.
교수가 달려와서 일으켜 세우는데 그 동기 얼굴이 노란빛이었어요. 사람 얼굴이 저렇게 노래질 수 있구나 처음 봤습니다. 보건실로 옮겼는데 약이 없었어요. 보건실이라는 게 이름만 보건실이지 약장이 텅 비어 있거든요. 결국 소금물에 설탕 타서 먹였어요. 그게 치료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장마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마당에 쌀을 사러 갔어요. 그때 장마당이라는 게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건데 훨씬 더 허름하고 복잡해요. 좌판 깔아놓고 이것저것 파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국수 파는 좌판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7살이나 됐을까 꼬마 하나가 국수 한 그릇을 낚아채서 도망가다가 장사꾼한테 딱 잡힌 거예요. 꽃제비였어요. 여러분, 꽃제비가 뭐냐면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고아, 거리의 아이들이죠. 그 장사꾼이 아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아이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국수 그릇을 안 놓아요.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맞으면서도 그릇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한 대 맞고 또 한 대 맞고 아이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국수를 놓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말려요. 저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니까 다들 무감각해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이 보이더라고요. 맞으면서도 눈이 안 감겨요. 눈을 부릅뜨고 국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배고픔에 미친 짐승.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던 옥수수 떡을 꺼내서 그 아이한테 건넸어요. 아이가 떡을 받아들더니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통째로요. 목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먹어 그랬더니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자리에 가봤어요. 그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요. 그 무렵 저희 어머니도 쓰러지셨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계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신 거예요. 옆 좌판 아주머니가 업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이라는 게 이름만 병원이지요. 의사는 있는데 약이 없어요. 주사기는 있는데 약물이 없어요. 결국 소금물 린 거 하나 맞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저한테 괜찮다, 좀 어지러웠을 뿐이다 이러셨는데 어머니 손을 잡으니까 뼈가 만져졌어요. 살이 빠져서 손등에 핏줄이 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항일빨치산 후손 집안의 며느리가 핵심 계층 간부의 아내가 소금물 한 병 맞고 돌아와야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하 중에 탈북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특수부대에서 탈북자가 나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휘관인 아버지가 직접 문책을 받아요. 그때부터 아버지 얼굴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안 하고 밥도 거의 안 드시고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서 담배만 피우셨어요. 담배 연기가 집 안전체를 채울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특수부대 군인은 몸이 곧 무기니까 술을 안 마신다 항상 그러셨는데 그날 밤 부엌에서 어머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저는 방에서 문틈으로 엿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던 아버지가 그 철석 같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등을 쓸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벽이 무너지고 있구나. 아버지라는 벽, 체제라는 벽, 핵심 계층이라는 벽. 다 금이 가고 있구나. 그런데 벽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대답은 새벽 2시에 찾아왔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벌떡 일어났어요. 보이부 가택 수색이었습니다. 불시에 들이닥쳐서 집안을 뒤지는 거예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젖히고 이불 밑을 뒤지고 TV 뒷면 봉인을 확인하고 3명이 들어왔는데 1명은 부엌, 1명은 안방, 1명은 저와 오빠 방을 수색했습니다.
제 방 책상 서랍을 열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USB는 이미 부숴버렸지만 혹시 뭔가 남아있으면 어쩌나 그 공포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보위부원들이 나간 뒤에 아버지가 현관문을 닫았는데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중좌의 손이요. 총을 잡아도 안 떨리던 그 손이.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나도 끝이다. 은주처럼 끌려가든 3층 아주머니처럼 사라지든 꽃제비처럼 어디론가 없어지든. 그런데 여기 그대로 있어도 끝이다. 배급도 없고 약도 없고 어머니는 쓰러지고 아버지마저 흔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도 절벽, 뒤로 가도 절벽.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앞으로 가면 혹시 살 수도 있다는 것. 뒤로 가면 확실히 죽는다는 것. 이대로는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돌이킬 수 없는 결심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대로는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뒤로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귀를 열었어요. 장마당이라는 곳이 물건만 파는 데가 아닙니다. 소문도 팔고 정보도 팔고 사람의 목숨도 파는 곳이에요. 구석 골목에 가면 브로커라고 사람을 국경 너머로 넘겨주는 장사꾼들이 있거든요. 물론 대놓고 영업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줄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석 달을 수소문한 끝에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장마당 구석에 있는 국수집이었어요. 국수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는데 맞은편 남자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러는 거예요. 중국까지 300달러. 남조선까지 가려면 5,000달러. 300달러면 북한 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5,000달러는 꿈도 못 꿀 돈이고요. 저희 집이 핵심 계층이라고 해도 그런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는 없었어요. 브로커가 국수 국물을 마시면서 돈 없으면 얘기 끝이야 이러고 일어나려는데 저도 모르게 소매를 잡았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아, 나는 진짜로 가는 거구나. 그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교원대학 수업이 끝나면 장마당에서 몰래 장사를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팔고 남의 짐을 날라주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렇게 넉 달을 모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국까지 갈 돈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출발 이틀 전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은 없어. 경비대 교대 일정이 바뀌거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돈이 부족한데 기회는 지금뿐이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신이 판을 쳐요. 점쟁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먼 길을 떠날 때는 계란을 삶아 먹고 가라. 삶은 계란처럼 대굴대굴 잘 굴러간다. 웃기는 소리죠. 그런데 그때 저는 뭐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출발 전 사흘 동안 몰래 계란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원래 삶은 계란을 먹을 때 노른자를 안 먹는 사람이에요.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남기거든요. 근데 점쟁이가 통째로 먹어야 효험이 있다고 해서 노른자까지 억지로 삼켰어요. 그러다 보니 껍데기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껍데기는 나오는데 노른자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아이는 절대 노른자를 안 먹는 애인데 노른자까지 다 먹었다. 그리고 계란을 삶아 먹었다. 얘가 어디를 가려는 거구나. 출발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2012년 3월 2일 새벽 4시. 5시 40분 기차를 타야 했어요. 온 식구가 잠든 줄 알고 신발을 들고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빼꼼히 소리 안 나게.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뒷덜미를 확 잡는 손이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계셨는데 그 눈빛이 무서운 게 아니라 슬펐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눈빛.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밖에 있어라 하시더니 방에 들어가서 외투를 걸치고 나오셨어요. 앞장서. 저는 말도 못하고 걸었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북한의 새벽길이라는 게 가로등이 없으니까 진짜 암흑이에요. 하얀 건 눈이고 까만 건 길이고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여요. 그 길을 어머니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러다가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하진아, 중국 갈라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면 남조선? 또 대답을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 밟히는 소리만 바시삭 바시삭 들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알겠어, 알겠어 하시더니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있잖아, 하진아. 내가 너 두 다리 부러뜨려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해서 너의 인생까지 좌우지해서는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일빨치산 후손 집안이에요. 누구보다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불만을 단 한 번도 자식 앞에서 내비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에 비전이 없어. 그 한마디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구나.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내색을 안 하신 거구나.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진이는 어릴 때부터 참대나무 같았어. 엄마가 구부리려고 해도 이렇게 똑 일어나더라.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러시면서 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열어보니까 옥수수떡 몇 개, 약간의 중국 돈,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어머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니가 이걸 언제 준비하신 거지? 중국 돈은 어디서 구하신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이 올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 차리고 빨래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딸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기차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모험이 없는 인생에 변화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늘이 알겠지. 우리 딸 지켜주겠지. 저는 그때 어머니가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용기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의 진짜 뜻을 저는 기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기차라는 게 우리나라 KTX 같은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거의 지옥 열차예요. 창문 유리가 깨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의자는 나무 판때기고 사람 위에 사람이 타고 짐 위에 또 사람이 올라앉아요. 냄새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 기차가 덜컹덜컹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하늘이 알겠지. 우리 딸 지켜주겠지. 그리고는 등을 떠밀듯 저를 기차 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올라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창가 자리를 잡았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죽게 되면 어머니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창문 유리를 봤더니 성에가 꽉 끼어 있었어요. 3월 북한은 아직 한겨울이거든요. 손으로 성에를 벅벅 긁어냈습니다. 손톱이 깨지도록 긁었어요. 겨우 동그랗게 구멍을 만들어서 내다봤는데 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독하구만. 기차가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가버렸네. 아무리 어머니는 강하다지만 우리 어머니 강해도 너무 강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북한 기차는 출발할 때 한 번 크게 흔들려요. 그 충격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아, 이제 진짜구나. 이제 어머니하고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다시 창문에 매달렸어요. 성에를 더 긁어내고 바깥을 봤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개찰구 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 구석에 제가 안 보이는 쪽에 숨어서 어머니가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간 거예요. 어머니는 안 가신 거예요. 저한테 안 보이는 구석에 숨어서 소리 죽여 울고 계셨던 거예요.
웅크린 형체가 보였어요.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게 보였어요. 북한 기차는 속도가 붙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형체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뛰어내릴까? 진심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저렇게 사지에 몰아넣고 가는 건가? 이런 딸이 어디 있어?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려는데 어머니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면 제가 내릴까봐. 그래서 안 보이는데 숨어서 우신 거구나. 뒤돌아보면 갈 수 없으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울고 싶었어요. 목이 터지도록 울고 싶었는데 울면 안 됐습니다. 기차 안에서 젊은 여자가 펑펑 울면 안전원이 바로 와요. 부모가 돌아가지 않은 이상 저렇게 통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젊은 애가 울고 있으면 너 탈북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밖으로 흘린 게 아니라 안으로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어디 가니? 물어보셨을 때 친척집이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떨려서 주먹으로 허벅지를 꾹 눌렀습니다. 기차는 국경 쪽 마을까지 12시간을 달렸어요. 두만강 근처 마을에 내려서 브로커를 만났는데 브로커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오늘은 안 돼. 경비대가 교대 시간을 바꿨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브로커가 모르는 집 헛간에 저를 숨겼어요. 소 한 마리가 있는 헛간이었는데 집더미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이틀을 버텼습니다. 쥐가 발밑을 지나다니고 소가 코를 골고 바깥에서 경비대 군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멈췄어요. 48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옥수수떡을 한 입씩 아껴 먹으면서 품속의 가족 사진을 만지작거리면서요. 사흘째 새벽 브로커가 왔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헛간을 나서니 세상이 하였어요. 눈이 덮인 강둑 너머로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3월의 두만강은 반쯤 얼어 있었어요. 가운데는 얼음이 깨져서 검은 물이 흐르고 양쪽은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30쯤 된 여자와 40쯤 된 남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총 맞아도 소리 지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공포가 다리를 굳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브로커가 등을 밀었어요. 한 발, 두 발. 얼음이 발밑에서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쩍. 발밑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났어요. 다음 순간 얼음이 쪼개지면서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3월 두만강 물이 어떤 건지 아세요? 뼈를 깎는 거예요. 칼로 살을 베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영하의 물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비명이 나오려고 했는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내면 경비대한테 발각이니까. 그때 함께 건너던 여자가 물살에 쓸려갔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손을 이렇게 뻗었어요. 저한테 손을 뻗었어요. 입이 벌어지는 게 보였는데 소리는 안 났어요. 그 여자도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소리 없이 입만 벌린 채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못했어요.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면서 가 이러는데 몸이 브로커 쪽으로 끌려갔어요. 그 여자의 손이 물 위에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검은 물 위에 하얀 손이 한 번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중국 쪽 두 개 기어 올랐을 때 온몸이 얼어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어요. 브로커가 저를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그 남자도 업힐 힘이 없어서 네 발로 기어서 올라왔어요. 그때 뒤에서 탕, 탕, 총소리 두 발이 울렸습니다. 조선 쪽 경비대가 쏜 건지 다른 탈북자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총소리에 엎드려서 눈밭 위를 기었습니다. 눈이 얼굴에 파고들고 무릎이 까지고 그래도 기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가 살아만 있어라 그러셨으니까. 브로커가 됐어. 여기까지면 안전해 했을 때 저는 눈밭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았다. 살았는데 그 여자는? 물에 빠진 그 여자는 어떻게 됐지?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 저한테 손을 뻗었던 그 여자. 살았다는 안도와 그 여자를 잡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목을 졸랐습니다. 중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그 새벽, 저는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지옥의 입구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을 넘었으니까. 그 지옥 같은 나라를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모양만 다른 감옥.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조선족이 뭐냐면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에요. 말이 통하거든요. 브로커가 여기서 며칠 쉬고 다음 이동을 준비한다 이러더라고요.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방 한 칸을 내주시면서 가엾어라, 북에서 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브로커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브로커가 아닌 다른 남자 둘이 찾아온 거예요. 이동한다, 따라와라 이러면서 차에 태웠는데 가는 방향이 이상했어요. 1시간 넘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여자 3명이 더 있었어요. 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는데 눈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저한테 다가와서 아주 담담하게 이러더라고요. 언니, 여기 팔려온 거야. 나는 3번째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인신매매였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넘긴 게 아니라 판 거예요. 중국 농촌 총각한테 북한 여자를 파는 장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라 2012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람을. 문이 바깥에서 잠겼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요. 그 20살 여자가 또 이러더라고요. 울지 마. 울어봤자 소용없어.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하나야. 밤에 화장실 간다고 하면 뒷문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뛰는 거야. 근데 잡히면 맞아. 3번이나 팔려간 애가 하는 말이니까 그게 교과서인 거예요. 그날 밤 진짜로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뒷문을 열어줬는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는 순간 뛰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신발 신으면 의심받으니까 슬리퍼 차림으로 나갔다가 그대로 뛴 거예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발바닥이 자갈에 찢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안 아팠어요. 겁에 질리면 아픈 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옥수수밭 사이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옥수수대가 얼굴을 긁고 지나가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옥수수밭 한가운데 엎드렸는데 추격하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거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요. 3월 새벽 중국 땅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요. 아침에 간신히 조선족 마을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한 아주머니 집 대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여시더니 제 꼴을 보고 기겁을 하셨어요. 발이 피투성이에 얼굴은 긁혀서 피가 나고 떨고 있으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저를 안으로 끌어들이시면서 야, 북에서 온 거지. 어디서 도망쳤어?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 아주머니 이름이 최옥순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친정이 함경도야. 같은 동포를 어떻게 버려. 밥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발에 약을 발라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아주머니한테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공안이 마을 수색한다는 소문 들었어? 이 사람 여기 있으면 우리도 잡혀가. 내보내.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하룻밤만 더 이러시는데 남편이 안 돼, 지금 당장 이러시고요. 그날 새벽 최옥순 아주머니가 몰래 저를 깨우셔서 다른 브로커한테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조선까지 보내주는 루트라고요. 새벽 어둠 속에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조심히 가라, 꼭 살아라 그러셨어요. 이름도 얼굴도 겨우 하루 본 사이인데 목숨을 걸고 저를 숨겨주신 거예요.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도망치고 숨고 또 도망치고 있는 그 시간에 북한에서는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아버지 서광철은 제가 강을 넘은 바로 다음 날 보위부에 끌려가셨습니다. 특수부대 중좌가 딸 하나 관리를 못했다. 그게 죄목이었어요. 32일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32일이요. 여러분, 보위부 신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경찰 조사 같은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고문이에요. 물고문이에요. 잠을 안 재워요. 며칠이고 의자에 앉혀놓고 눈을 못 감게 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나는 몰랐다, 딸이 도망칠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특수부대 중좌가 자기 딸 하나 감시 못했다고. 거짓말 마라. 내가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때렸대요. 20년 동안 몸 바쳐서 충성한 군인을 딸년 하나 때문에 짐승 취급한 거예요. 어머니는 더 끔찍했습니다. 교화소에 수감되셨어요. 교화소가 뭐냐면 감옥인데 일반 감옥보다 훨씬 나쁜 곳이에요. 하루 12시간 강제 노동이에요. 겨울에 맨손으로 벽돌을 날랐대요. 영하 20, 30도에 장갑도 없이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맞으니까. 옆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 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대요. 죽은 거예요. 바로 옆에서. 어머니 체중이 55kg에서 35kg까지 빠졌고 이가 3개나 빠졌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강을 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고 어머니가 굶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척들까지요. 북한은 연좌제가 있으니까 저 하나 때문에 가문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사촌들은 특수부대나 당간부에 나갈 길이 영영 막혔고 삼촌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조카들은 대학 갈 수 없게 됐어요. 핵심 계층에서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는데 그걸 알았을 때 저는 한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면 어머니 맨손으로 벽돌 나르는 모습이 떠오르고 밥을 입에 넣으면 아버지가 맞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내가 가족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자유를 얻겠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옥에 밀어넣은 거야. 그 죄책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고 있었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모든 힘을 쏟아야 했으니까요. 제 앞에는 또 다른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길은 강을 건넌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짜준 루트는 중국 남쪽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도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 밀림을 닷새 동안 걸었어요. 닷새요. 낮에는 풀숲에 엎드려서 자고 밤에 걸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나침반 하나 들고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는 건데 뱀이 나오고 모기가 얼굴을 뒤덮고 가시덤불에 온몸이 긁혀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같이 이동하는 일행이 5명이었는데 하루에 물 1병, 밥 1줌이 전부였어요. 사흘째 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브로커가 여기서 못 가면 여기서 죽는 거야. 아무도 안 데리러 와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보따리 속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 살아만 있어라. 그 4글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라오스를 지나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국 경찰의 자수해서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2달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서류가 오기를. 수용소라는 게 감옥이랑 다를 바 없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이불 하나 하루 2끼. 그래도 북한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때리지는 않으니까. 2012년 6월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타봤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구름이 하였는데 그게 두만강 위의 눈밭 같았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교화소에서 뭘 하고 계실까? 벽돌을 나르고 계실까? 살아는 계실까?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저는 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는 한국에 오면 먼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요.
간첩이 아닌지 신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 같은 일반 탈북자는 1층이나 2층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조사 일과였어요. 복도를 걸어서 조사실로 가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창문이 탁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4층이었어요. 4층은 특수 케이스를 다루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진아. 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22해 동안 들어온 목소리니까. 새벽에 깨워서 훈련장에 끌고 가던 목소리. 장군님이 주신 것은 공짜가 아니야 하던 목소리. 저희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슬로 모션이 된 것 같았어요. 고개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4층 창문에 얼굴 하나가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중좌의 위험 같은 건 없었어요. 지치고 초췌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릎이 자동으로 꺾였어요. 제가 꿇은 게 아니라 다리가 스스로 접힌 거예요.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죽이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해요. 아버지는 저를 잡으러 온 거였습니다.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한국까지. 특수부대 출신이 남조선까지 쫓아온 거예요. 제가 탈북하는 바람에 저희 집안 전체가 무너졌다고. 아버지는 보위부에서 32일 동안 두들겨 맞고 풀려나셨는데 풀려나서 뭘 마주하셨겠어요. 사촌들의 원망이요. 삼촌들의 저주요. 내 딸년 때문에 우리 자식들 인생이 다 망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20년 군 생활의 명예도 핵심 계층의 지위도 친척들의 미래도 전부 제가 강 하나 건넌 바람에 날아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이 하나였어요. 딸을 잡아서 끌고 오는 것. 그래야 집안이 복구되고 친척들 원망이 풀리고 자기 명예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보위부에서 풀려나자마자 중국을 넘으신 거예요. 브로커를 잡아서 물었더니 따님이 지금 남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겠어요. 끝까지 잡으러 간다. 이게 특수부대다운 정신이에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훈련 때 배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그 지식만 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북한에서 자기 군인 신분증, 예비역 자격증, 사진까지 넘겨받아서 신분을 증명하고 한국에 입국하셨어요. 딸 하나 잡으려고 적국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4층 창문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잡혀가는 거구나. 이제 북으로 끌려가는 거구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는 거구나. 두만강도 밀림도 다 소용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들린 아버지 목소리가 제가 아는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프지. 우리 하진이 살아있었구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중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우는 소리. 됐어. 그거면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저는 그 말을 못 믿었어요. 당연히 못 믿죠.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심시켜놓고 어디 도망 못 가게 잡으려는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진짜로 전향하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전기가 안 꺼지더라. 밤에 전기가 안 꺼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시겠어요? 북한은 밤이면 전국이 암흑이에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북쪽만 까만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특수부대에서 20년 훈련받으면서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인민들이 굶어 죽는 지옥 이렇게 배웠는데 막상 와보니까 밤에 전기가 꺼지지 않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진아, 아빠가 틀렸다. 20년 충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아빠가 틀렸다. 장군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사람이 딸 앞에서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딸을 잡으러 적국에 왔는데 적국이 지옥이 아니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20년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는 딸을 잡아가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가문도 복구되고 명예도 살아나고 친척들 원망도 풀리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을 선택했습니다. 가문 전체를 버리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딸 옆에 남기로 한 거예요. 철석 같던 군인이 장군님의 칼이었던 사람이 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를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장군님 앞에서 가족은 부속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필요하면 딸도 정치범수용소에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무서운 사람이 적국까지 쫓아와서 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아버지도 사람이었구나. 아버지도 아버지였구나. 그날 밤 국정원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가 아버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구나. 제가 기차를 탔기 때문에, 어머니가 교화소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도 이쪽으로 온 거구나.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아직 교화소에 계셨으니까요. 오빠가 아직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가족 4명 중 2명만 이쪽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을 데려와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결심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버지가 전향한 순간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떨어졌을 거예요. 딸도 탈북하고 아버지도 전향했으니 이제 서광철 가문은 북한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 끝낼 수 없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와야 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 나가셨고 저는 식당 2곳에서 알바를 뛰었어요. 새벽 5시에 김밥집, 낮에는 고깃집, 밤에는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잤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를 육로로 빼오면 제가 겪었던 그 지옥을 어머니도 겪어야 하는데 교화소에서 35kg까지 빠진 분이 밀림을 걸을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로 빼와야 했어요. 비행기 루트는 돈이 몇 배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어요.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교화소에서 빼냈습니다. 돈을 먹여서 풀어준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돈이면 문이 열려요. 어머니를 중국까지 넘긴 뒤 비행기로 바로 한국에 모셔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도착하셨다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국정원에 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새벽 기차역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시던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복도 저쪽에서 여자분이 한 명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마른 건 마른 건데 너무 말랐어요. 얼굴이 까맣게 타 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렇지 않았거든요. 인텔리 집안 출신의 자세가 반듯하고 어디를 가든 당당하셨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딴 곳을 보고 있었어요. 하진아 엄마야. 심장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그 여자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 그 눈은 어머니 눈이었어요. 모든 게 변했는데 눈만 그대로였어요. 35kg이었습니다. 뼈 위에 피부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까맣다고 해야 할지 파랗다고 해야 할지 사람 피부색이 아니었어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같았습니다. 이가 3개 빠진 입으로 하지나 하시는데 발음이 새더라고요. 이가 없으니까 바람이 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어요. 기차에서 삼킨 눈물, 두만강에서 참은 눈물, 중국에서 숨긴 눈물, 밀림에서 악문 눈물, 그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자유를 얻겠다고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가 걸어오셔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뼈만 남은 손으로요. 그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왜 우니? 그러시면서 제 얼굴을 2손으로 감싸셨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는데 그 감촉이 어릴 때 잠자리에서 느끼던 그 손이었어요. 어머니 손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굶어도 어머니 손의 온기는 그대로였어요. 면회 시간이 10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10분 동안 어머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등을 쓸어주시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제 우리 만났으니까 행복한 일만 남았잖니 그러셨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하셨던 어머니를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오빠 서동혁. 오빠 문제는 복잡했습니다. 오빠는 호위사령부에 차출된 사람이었거든요. 북한에서 키 크고 잘생기면 호위사령부로 뽑혀가요. 최고 지도자를 호위하는 부대니까 충성심이 극한까지 주입되는 곳이에요. 오빠는 거기서 세뇌가 완전히 됐습니다. 제가 탈북하고 아버지까지 전향하니까 오빠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돈을 먹여서 호위사령부에서 제대는 시켰는데 나오자마자 기관단총을 구해서 걸어놓고 이러는 거예요. 장군님을 배신한 가족을 쏴 죽이겠다. 자기 아버지를, 자기 여동생을 쏴 죽이겠다고요.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장군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내버려뒀습니다.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자극하면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 1년 사이에 오빠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한테 한국 드라마를 받아본 거예요. 저처럼요. 한국 드라마가 또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바깥 세상 소식을 듣고 서서히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돈이 필요하다. 오빠가 먼저 연락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받고 싶으면 강 하나만 넘어와라. 거기서 주겠다. 오빠는 그게 어떤 강인지 몰랐을 거예요. 두만강이었습니다. 강을 넘는 순간 탈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23년 오빠가 강을 넘었습니다. 아버지의 중국 인맥이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특수부대 시절 알아둔 중국 쪽 간부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빠를 대련까지 호위했습니다. 경찰총장이 직접 오빠를 데리고 이동한 거예요. 대련에서 비행기 타고 2박 3일 만에 한국 입국. 저는 삼국을 돌고 밀림을 걷고 수용소에서 2달을 보내고 겨우 왔는데 오빠는 2박 3일이요. 농담이 아니라 좀 억울하더라고요. 집안에서 귀한 막내딸이라고 공주처럼 키웠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험한 길을 온 건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누군가가 비포장도로에 포장을 깔아야 뒷사람은 편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비포장도로를 걸은 거였어요.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한참을 서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기관단총 걸어놓고 가족을 쏴 죽이겠다던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서먹했어요. 오빠가 먼저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빠 아직도 기관단총 걸어놓고 우리 쏴 죽이고 싶어? 오빠가 고개를 확 돌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북한 말투 그대로였어요. 억양도 표정도 입 비죽이는 것도.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아, 우리 오빠 맞구나. 기관단총 뒤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오빠는 오빠였구나. 그렇게 가족 4명이 전부 한국 땅에 모였습니다. 2012년에 제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쫓아오고 어머니를 모셔오고 2023년에 오빠까지 11년이 걸렸어요. 한 가족이 다시 모이는데 11년. 지금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죠? 아버지는 한국에서 조용히 사세요. 가끔 북쪽 하늘을 바라보시곤 해요. 뭘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적은 없어요. 아마 친척들을 생각하시는 거겠죠. 아버지가 버리고 온 사람들. 아버지 선택 때문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 어머니는 체중을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손녀들을 돌보시면서 가끔 김장을 하세요. 한국 배추로 김장을 하시면서 북한 배추가 더 맛있었는데 이러세요. 그러다가 혼자 웃으세요. 오빠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머리가 좋았거든요. 원래 좋았는데 호위사령부가 망쳐놓은 거였어요. 한국 와서 제대로 공부하니까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결혼도 했고 딸이 2이에요.
집도 분양받았어요. 기관단총 걸어놓고 가족 쏴 죽이겠다던 사람이 지금은 딸들 머리 묶어주면서 유치원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을까? 삶은 계란에서 시작된 걸까요?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걸까요? 3층 아주머니의 울음소리에서 시작된 걸까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한마디가 저를 기차에 태웠고 두만강을 건너게 했고 밀림을 걷게 했고 한국까지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아버지를 끌고 왔고 어머니를 구해왔고 오빠까지 데려왔어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족 4명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어머니는 그날 새벽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딸이 떠나면 남편은 잡혀가고 자기는 교화소에 갈 거라는 걸, 친척들이 몰락할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가 다 맞아도 좋으니 딸은 살라고. 모험이 없는 인생에 변화는 없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기차역 구석에서 웅크리고 울던 어머니의 형체가 떠오릅니다. 그 형체가 떠오를 때마다 속으로 말합니다. 엄마,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다 왔어요. 앞으론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